자, 오늘 첫 순서도 뉴슬램 가이드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채팅 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커피 쿠폰 말고 다른 또 선물 나가는 날입니다. 방송 말미에 한 분 선정해서 댓글 중에 하나 선정해서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뭐 새벽까지 고생하신 아닙니다. 김영준 기자도 계시는데. 네. 자, 하여튼 그 선거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게 여러 가지로 네.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희 오늘 썸네일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게 이기긴 이겼는데 네. 뭔가 이긴 것 같지 않은 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찝찝한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특히나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지금 2시 지났죠. 2시 반인데 네. 의원총회를 겸해서 예. 당무위원하고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지방선거의 참패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쇄신하고 네. 또 지도부는 어떻게 꾸릴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 논의 이전에 굉장히 이 참패의 원인을 놓고 격론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이재명 의원, 개항을 보궐에서 승리한 이재명 의원이 나와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하나는 이재명 의원을 앞세워서 개혁을 좀 속도를 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뒤로 빠져라 이런 네.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시작이 된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 박홍근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 첫 마디를 시작하고 바로 한마디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네. 박홍근 권한대행 얘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께서 드신 해초리를 달게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성찰하고 쇄신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대선과 이번 지선 결과를 통해 국민께서 내린 평가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고 국민과 함께 가는 민주당을 만드는 첫 시작입니다. 향후 냉정한 평가와 과감한 쇄신으로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조기 전당대회를 좀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회의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사과를 하네요. 예. 어제의 지도부가 이제 비대위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총사퇴를 하면서 네. 오늘부터 이제 수습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도부인 비대위가 사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도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8월에 예정돼 있죠. 8월에 전당대회가 있어서 당대표를 그때 할 거니까 그때까지 비대위를 쭉 갈 것인지 지금의 비대위는 사퇴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비대위를 꾸릴 것인지 또 일각에서는 그런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지 말고 당겨서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빨리 뽑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돼서 의원총회 그리고 당내의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가 이제 연석회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당내 4선 이상 중진들의 간담회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내용이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건 지금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다. 우선 전당대회를 하려면 전당대회는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회도 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되고 하는 준비 기간이 10주 이상 소요가 될 텐데 지금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당겨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데 비대위를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대표 대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꾸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나온 내용이 그러면 이번 선거에 왜 졌느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당 지도부 구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여기까지는 표면적인 내용이고요.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뽑히게 될 당대표는 2024년 총선에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계파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친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 8월에 전당대회에 도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친명계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빨리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요즘은 정확한 언어가 없습니다. 친문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제가 본 언론에서는 비명계,
그러니까 이재명계가 아니다 해서 비명계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이 다른 계파의 의원들은 또 생각이 좀 다를 테니까 아마 격론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쇄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루하루님 민주당 집안 싸움 그만 좀 해라 하시고 사라진 샤넬님 팬덤 정치 때문에 국민들 반감이 장난이 아니다고 하시고 네. 계속 의견을 주십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 그래도 그 조금 전에 그 정세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소속돼 있는 모임도 그렇고 네. 광화문 포럼도 그렇고 이거 그냥 없애자라고 또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네. 뭐 이게 뭐 지금 하나의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뭐 누구 괜히 또 따져서 분열될까 봐 이런 포럼도 이제 하지 말자 얘기도 나오고 지금 다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의원을 앞세워서 개혁을 하자라는 당내 의원들 의견도 많고 그렇죠. 그만큼이나 이재명 의원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손해를 본 게 많다. 이 손으로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이 의견이 참 엇갈리네요. 네,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서 이재명 의원이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건 지난 대선을 패배한 원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다 지지 않고 너무 빨리 등장을 해서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재명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되고 인선으로 후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일명 이재명 책임론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심판론은 어디서 나왔나? 그게 이재명 후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번에 그나마 이 지지자들이 이재명 의원을 당선시켜줬고 또 이재명 의원의 후광 덕분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된 것은 희망의 뿌리를 남겨둔 것이다.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모두가 혁신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 의원 말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느냐. 이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보통 친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이 두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K독터님, 민주당 싸우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정신 차리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또 읽어드릴게요. 네, 밤비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주시네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당내 친문 의원들이 특히나 이제 공식적으로 이재명 책임론을 강하게 좀 어필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아침 라디오에서 이재명, 송영길 두 전 후보 한 분은 당선되셨죠. 이분들의 출마가 이번 선거 패배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김종민 의원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게 이렇게 어떻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참사가 됐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게 전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대선 때 진 패장 후보가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른 선거에 나가서 난 잘못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선거를 이끌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퇴한 당대표가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시 또 선거에 나가는 거는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정말 이재명 후보가 나가기 싫었는데 안 나가려고 했는데 정말 당에서 억지로 당을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저는 그 결정을 한 분들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뭐 욕심 때문이든 오판 때문이든 했다면 그럼 본인들이 책임지는 게 맞죠. 책임을 져야 된다. 참사라는 표현 그리고 참사의 큰 원인이 이재명 그리고 송영길 두 분의 출마 때문이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죠.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을 서로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다. 그게 패착의 원인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아프더라도 잘못된 고름은 짜내야 세사를 돋게 할 수 있을 텐데 분열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제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인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개항 출마에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조금 내다가 내분으로 비춰지면 안 되니까 자제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내용은 좀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동원님, 이재명 아니면 인천 쪽은 다 졌을 거다라는 의견도 주시고요. 네. 조자룡님,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시면서 김종민 전 방금 의원의 얘기에 예. 대해서 또 반박을 하시고 이재명이 왜 책임일까? 라는 분도 계시고 이재명 덕분에 오히려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는 의견도 네, 그렇죠. 그만큼 지금 주십니다. 자, 누가 잘못했다, 누구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얘기를 넘어서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NS 통해서요. 민주당 이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자찬하면서 이 패인에 대한 평가를 밀쳐두었다.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패배에 대한 어떤 인정보다는 0.7%포인트 차이면 잘 싸웠어, 졌지만. 네, 졌지만 잘 싸웠다. 예. 분위기가 이번 지방선거 패배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네네. 그러니까 6일 지방선거가 끝났고 네. 민주당이 아픈 패배였다라고 했는데요. 네. 어쨌든 그 패배의 누적과 이상한 대처가 민주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젯밤에 이낙연 의원과 가까운 네. 의원 20여 명이 모여서 이대로 총선 가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의견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긴 했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후보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의원과. 네. 그래서 그 지지자들 사이에 굉장히 상처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지자가 이번 대선을 진 것은 이낙연 전 대표와 지지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글들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 격한 지지가 또 격한 공격으로 바뀌어서 서로 이렇게 상체기를 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도 있습니다. 예. 채팅창을 좀 읽어드릴게요. 민주당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을 배제시켰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시고 소연방님, 오히려 네. 이재명이 나왔으니까 경기도지사나 계양이나 그나마 민주당이 가져온 거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시고 졌는데 뭘 잘 싸웠냐? 라는 반비님 의견, K녹터님, 남탓 말고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라 하시고 권성구님, 비판을 새겨들어야지. 이재현님, 이재명으로 정면 돌파 가야 합니다. 네. 아주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친문, 친명은 이제 기득권 모두 물러서라. 당을 위해 끊임없이 쓴소리를 해온 소수파의 눈을 돌려라. 네. 라는 행운단님의 의견까지도 주고 계십니다. 하댕님까지 읽어드릴게요. 김상호님이 읽어드릴게요.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주의 미래를 보고 지지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주십니다. 자, 그렇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2시부터 당무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 민주당 차원에서 하여튼 다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번 지방선거 패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해?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누굴 건지. 뽑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뭐라고 호소하고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있을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땡겨서 할 거야 말 거야? 빨리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지금 네. 모임이 국회에서 열리고 있고요. 예. 2시에 시작해서 모두 발언 이후에 지금 비공개로 굉장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간에 혹시라도 저희 방송 중에 어떤 속보 내용 나오면 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이 의견을 좀 올려주시고요. 네. 자, 이번 지방선거 다른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네. 보궐선거까지 했는데 그거 말고 교육감 선거요. 그러니까요. 이거 교육감 선거가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네. 교육감 선거 때마다 이 무효표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번에도 보니까 90만 3,227표가 여러분들 무효표의 합입니다. 교육감. 네. 이거는 기표하실 때 좀 엇나가서 잘못 찍거나 이런 것도 무효가 되지만 아무것도 기표를 안 해도 이게 무효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명 찍어도 무효고요. 예. 근데 엇나간 게 90만 표가 됐다라기보다는 아무도 안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보십시오. 예. 이 득표율을 보면 득표율의 평균을 보니까 한 23%래요. 네. 그러니까 한 70% 이상이 득표에 들어가지 않는 무효.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까지 무관심한 교육감 선거일 수가 있을까 싶네요. 무관심한 교육감 네. 선거라기보다도요. 우선 저도 이제 서울에 있는 교육감 선거를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후보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공약이라는 걸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리고 사실은 뭐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는 최소한 지지 정당들이 있으니까 기호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교육감의 경우에는 인지도도 높지 않은 분들이 토론이나 이런 걸 볼 기회도 없는데 이름만 쭉 나열이 돼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뽑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뭐 성향을 알 수 있는 뭐 기표에 투표 용지에 뭐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당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제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지금 계속 내세우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진보와 보수 교육감이 이번에 당선된 걸 보면 사실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끝났다. 보수가 지금 8명이나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단일화를 한쪽에서 많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 교육감 후보가 한 명 나오고 진보 교육감이 이제 나눠지게 되면 보수 교육감이 당선이 되고요. 또 보수 교육감들이 단일화를 못하는 경우에는 진보 교육감이 그 선거가 이제 당선이 되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번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얼마나 되냐면 4%에 달합니다. 그럼 시도지사 선거나 뭐 이런 선거도 무효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의 2.5배가 많은 그런 선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감 선거에서 이렇게 많은 무효표가 나오게 되는 거는 이 선거 투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난달 그러니까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만 봐도 지지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48.4%나 됩니다. 그리고 부동층도 일반 도지사 선거나 다른 선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교육감 후보로 나왔는데 이런 깜깜이 선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육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밑에 있는 우리가 편하게 식솔들을 하죠. 거느리고 있는 직원 수도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교육감이 이제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이 이번에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득표율은 38.1%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표 중에서 득표율이 38.1%라는 건데 전체 선거 유권자 중에서 받은 표를 계산하면 득표율이 19.27%예요. 그러면 서울시의 교육정책의 수장인 교육감이 전체 10명 중에서 2명 남짓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교육감으로 당선이 돼서 그 의견을 반영한다? 이것도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도 좀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시네. 교육감은 저도 미리 공부했지만 고민이 많이 되더라라는 분도 계시고 교육감을 도대체 왜 진보 보수로 나누지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도 계시네요.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있을까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감 선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대목이었고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는 14대 3으로 진보와 보수 교육감이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9대 8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교육의 방향이나 개념이 많이 예전보다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겠다. 이렇게 투표 결과로는 일단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경제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5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선을 뚫었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 기자들이 매일 이제 묻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이 지방선거 이후의 어떤 판세와 거기에서 이제 국정 동력을 좀 얻게 된 거 아닌가라는 평가에 대해서 견해를 물었는데 돌아오는 답은 윤석열 대통령 약간 힘주어서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는 국정 운영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행복한 양이님 물가 너무 올랐어요 하시죠. 지금 한번 그래프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소비자 네. 물가 추이가 지금 지금 14년 만에. 2022년 5월에 5.4%였어요. 지난달에 이제 4%가 넘어선 상황인데 네. 그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W자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때가 언제였냐 하면 2008년 8월이에요. 네. 리먼 브러드 사태 이후에 양적 완화하면 돈을 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때 그때랑 지금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원인이 한 가지인 경우에는 물가를 잡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 네. 금리를 올리면 돈을 흡수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 각국들이 경기를 부양하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색이 오다 보니까 물동량이나 물적 이 자원들이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물동량을 붙이는 데만 해도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기름값, 당연히 겨울값도 많이 올랐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하시고 네. 식료품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밀, 식용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삼겹살값도 오르고 계란값도 오르고 닭고기값도 오르고 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제도 6.1 지방선거에 압승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에 대한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근데 이 과제를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을 흡수하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 외부적인 변수로 발생한 것이고 실제로 딱히 기름값이 오르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방법이 딱히 없잖아요. 밀도 가격이 오르는데 갑자기 우리 밀을 많이 심어서 밀가루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모링가님, 물가와 경제가 위기면 나가서 외교를 해서 공급선으로 확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십니다. 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는 좀 이런 고물가 현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네.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미국발 어떤 위기도 있고 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에 그렇죠.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아직까지 또 코로나가 완벽하게 또 종식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겹쳐 있는 탓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랜만에 또 코로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해외 입국자분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안 하지만 네. 미접종자분들은 격리를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랬죠. 이거 다음 주 8일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적으로 안 하기로 한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 들어보시죠.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되었지만 6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의 부족, 가격 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비행기값, 항공권, 티켓값 굉장히 오르는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또 걱정도 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격리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게 코로나가 벌어지기 이전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지금 우선 확진자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의료 인프라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사실은 항공업계에서는 빨리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커퓨라고 하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들어온
온 사람들 전수 검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충분한 인력이랑 시간이 필요한데 항공기가 24시간 뜨고 날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한된 인력으로 전수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비행 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의 규제들이 많이 풀려져서 들어올 때 나갈 때 하는 검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격리 의무가 많이 완화되고 했었습니다만 항공계에서는 이걸로는 모자라다. 지금 비행기를 더 많이 뜨고 또 내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행 금지 시간을 2년 2개월 만에 해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항공편이 적다 보니까 항공권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네네. 지금 사실 기름값도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유류 할증료를 포함해서 비행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행기가 이제 움직이는 항공편 자체가 적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제선의 증편 규모가 예전보다 이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6월에 국제선 증편 규모가 주 130회가 늘어나서 주 8일부터는 제한 없이 항공 수요로 항공편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있는 거는요. 네네.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당분간은 코로나 전수 검역 조사를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었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원숭이 두창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자가 있을까 봐 지금 전수검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고 네. 또 하나는 전수검사가 필요한 게 물론 해외 유입 확진자 숫자는 적지만 요즘 변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대유행 가능성 중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변이기 때문에 전수검사를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수 조사를 할 검역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항공 제한 시간이 유지되지 않겠냐. 그래서 항공료의 고공행진은 앞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조간신문 기사가 떴거든요. 그럼 질병관리청의 어제 설명과 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야기가 왜 달라지게 된 것인지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 생기기 그런 의문도 됐습니다. 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양이님, 공항 24시간 돌아가면 비행기 값 내리겠죠? 네.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여기 자주 오시는 썬천사님도 해외 계시죠? 비행기 값 좀 걱정 없이 좀 들어오실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두 분, 특히 이 한 분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네. 장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5달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오늘 그 재판 출석 때 질의응답관 내용 모습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5달 만에 재판이 성실히 재개되는데요. 재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더욱 성실히 재판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대 특히 진단할 여건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검찰 기피 신청에 기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실히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면서 아주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다른 질문에 어떤 일절 답하지 않았고. 네. 근데 이제 오늘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아내 정경심 전 교수도 이 유죄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혐의 인정할 수 없다라고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없을 때 제출되어졌다고 하는 PC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때문에 네네. 지금 재판이 5개월 정도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재판부에서 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 그걸 반발해서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했었고요. 그게 기각이 되면서 재판은 5개월 동안 지연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동양대 PC의 증거 인정 능력을 1월에 대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인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와 아들의 인턴십 확인서, 실습 수료증을 허위 발급하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지금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예. 정경심 교수가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은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같이 묶일 수는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 얘기 나오면은 또 채팅창에 불이 납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 나옵니다. 아직도 조국 죽이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휴게실 컴퓨터가 어떻게 증거가 되냐는 분도 계시고 조국 얘기 그만하자라는 분도 계시고요.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예. 재판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오늘 또 예. 첫 재판이 있었던 재판도 있었습니다. 예.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혜 또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 첫 재판이 있었는데 네. 현장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우리 취재기들도 가 있는데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또 3년간 받았던 고통을 이은혜와 조현수가 똑같이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유족들도 재판 이후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첫 재판 이 어떤 증거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의견을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이 첫 공판 예, 예. 기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측하고 검찰 측이 서로 이제 지금 쟁점을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동 변호인이 검찰에 증거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됐다. 현재로서는 이제 증거를 보지 못했으니까 혐의를 인정할지 말 건지를 의견을 밝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록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재판 때 의견을 얘기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을 유족들도 다 지켜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법정에 들어올 때 고개도 안 숙이고 또 전혀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 유족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네, 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것들을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다음 재판은요 6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쟁점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승곡선님 법정 가면 웬만하면 신병 뉘우치고 용서 비는데 대단하다는 분도 계시고 네. 권성구님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솜방망이다. 몇 년 살고 나오게 하니까 법을 안 모사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네. 의견도 주십니다. 예. 재판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결정이 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의 약간 좀 시끄러운 집회 또 욕설을 계속해서 퍼붓는 듯한 집회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경찰이 그동안 이제 제한 조치는 있었어도 집회 금지 통고는 이번에 처음 내렸다고 합니다. 네. 네. 경남 양산경찰서가 예, 예.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라는 곳에서 집회 신고를 13곳을 한 곳 중에서 네. 지금 2곳에 대해서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있어도 금지를 통고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처음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네, 그리고 평산 마을회관 앞 집회에 대해서 금지를 통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를 갈지 몰라가지고 13곳에 대해서 집회 신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예, 퇴임 후에 한번 들렀던 냉면집 예, 예. 그리고 다니는 성당 또 어딜지 몰라가지고 여러 곳을 다 집회 신고를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은 이 집회 금지의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주거 지역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할 경우에는 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가 금지된 것에 대한 통고에 대해서 네. 이 단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다. 만일 또다시 집회를 금지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반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법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담당 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네. 여기가 이장님을 제외하고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네. 다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시대요. 그래서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욕설이 저 집회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 네, 네. 아이들이 그 욕설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회가 외향적으로 데시벨이 좀 올라갔다든지 네. 장소가 부적절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저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을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집회에 대한 내용의 제한 그리고 이번에는 집 앞 네. 그리고 마을회관 앞 요 두 군데서 하는 거를 좀 금지한 네. 내용이고 처음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 금지 통고가 내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밀양 산불 주불이 나흘 만에 잡혔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 10시쯤을 기준으로 해서 예. 큰 불길을 모두 잡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예, 있는데요. 나흘째 접어들어서 이제 겨우 불이 꺼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5월 마지막 날의 이 더운 날씨에 5월 31일 오전에 발생한 불이 이제 다 꺼진 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네. 알다시피 이제 저렇게 소나무가 많은 상황이니까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니까 헬기가 진입을 해서 불을 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죠. 저기가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인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대원들이 저기로 올라가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장비가 올라갈 수 없어서 진화를 더디게 만들었던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민간 시설 가까운 곳에 불이 난 데다가 어제는 송전탑이 있는 곳에서 한 500여 미터까지 불이 이제 근접한 상황이니까 그거를 막아가면서 불을 진화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고 긴박한 상황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진화대원분들이 고립되는 일도 어제는 잠시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근데 지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산불은 네. 이번 달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네. 예. 박낭자님, 오 드디어 불길 잡혔나 보네. 소방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5월 마지막 날에 났던 불이 이제 드디어 나흘 만에 불길이 네. 잡혔고요. 5월 마지막에 5월에 난 산불 중에서는 역대 가장 큰 산불이죠. 산불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까지 불이 많이 크게 나진 않는데 역시 여러 가지 뭐 건조특보에 그렇죠. 바람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이 겹쳤는데 그나마 주불이 잡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뉴질랜드 가이드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민주당의 앞날 어떻게 쇄신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그렇죠. 대해서 민주당의 원로 한 분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영경 캐스터 여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네. 뉴스랜드 D라이브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